그리고 우리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및 정산 적혀 있는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하면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들 다 설명드릴 거니까 뒤쪽에서 보면 되고, 그래서 251페이지로 갈게요. 자, 251페이지에 이제 공제 경감세액 및 신고 납부 적혀 있는데, 경제 공감세액이라는 게 부가지 신고서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지 신고서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9번 클릭해 보면 18번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번이 얘는 커서가 안 들어가는데 19번 클릭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지금 여기에서 먼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매출을 하면 그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험 때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도 우리 회사가 법인으로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으면 회사돈한테 법인으로 하면 여기 19번이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세액 공제인데 오른쪽 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아예 신고서가 막혀 있는 게 우리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이 대상이에요. 얘만. 그럼 이걸 만든 취지가 뭐냐면, 이 취지가 그 사업자들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를 과세관청은 권장을 해요. 권장하는 이유가 뭐죠? 카드 긁으면 매출이 포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 파는 사람들이 현금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기 생돈이 나가죠. 그것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드를 유치를 하는데 세무서가 카드 단말기를 워낙 안 두니까 그럼 왜 안 두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옛날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카드사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라는 결론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업자들이 소득세 포착 안 되려고 이런 대답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가 그때 당시에 1.3%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미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면 카드사 수수료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라고 세법을 하면서 특례로 1.3%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드사 수수료는 더 늘어나고 있고 좀 다른 현상이 생겼는데, 근데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의 1.3%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카드 단말기에 긁은 금액에.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게 간이가세자 중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이 더 카드 단말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유도를 하려고 너네 그러면 돈 남아라고 말하면서 2.6% 해줄게. 카드 단말기 매출액에. 그럼 그래도 100만원치 팔면은 26,000원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 26,000원 남기려고 그러면 밥을 많이 팔아야지 남기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득이 되는 형식으로 해서 유도하려고 했고, 이 1년간 한도를 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 1.3%, 2.6%씩 이 계산한 세액 공제로 너가 낼 부가가치세에 이 비율만큼 빼서 내도록 계산해 줄게 하는 이 금액을 이제 1000만 원 한도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은 꽤 커요. 근데 이건 어떤 건지에 대한 이론적으로만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실기에서는 우리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자, 근데 그 아래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죠.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러분도 나중에 전부 다 홈택스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다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럼
전자신고를 하는 걸 당연히 과세관청도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걸 장려를 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은 1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자, 만 원은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직접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우리는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 원을 해줄 거예요. 왜 만 원 기억하자 그러면 나중에 얘 작성하는 거 하는데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적혀 있으면 여기에다가 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이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만 원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전과세기간 1억 5천 미만인 사업자는 좀 제외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럼 예정 고지받은 걸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50%를 낼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금액이 만약에 세금 고지하려고 그러는데 3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너무 작죠. 이 앞에 신고했던 게 과세기간에서 납부한 게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25만 원이 이번에 부과할 건데 봤더니 고지하려고 봤더니 25만 원이면 그냥 이때는 고지 안 하고 그냥 확정신고 때 다 합쳐서 납부하세요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1억 5천 미만 법인 사업자도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도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영세율 적용받거나 사업용 자산을 받게 되면 조기 환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기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예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확정 신고는 당연히 모든 사업자가 전부 다 확정 신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는 건, 자, 우리가 일기를 가지고 보면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한 거를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확정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한 과세기간 거래서 빼기 예정신고분을 빼는 방식을 써요. 예정신고분을 빼는 방식. 그런데 만약에 조기 환급 받으려고 만약에 미리 먼저 신고한 게 있다면 조기 환급 신고분도 뺄 거예요. 이때도 이미 신고를 한 거니까 그럼 과세기간 거에 한 걸 다 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오른쪽에 쓰는 칸이 따로 있는 거고, 예정신고 때도 매입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서 예정 때 누락한 거를 적어서 그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반영되도록 해서 신고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아예 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니까. 자,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 자, 확정신고는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학계표나 아니면 현금 그 수입명세서 매출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는 얘도 작성할 거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이 서식도 같이 작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신고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경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정이라는 표현은 바로 잡아주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걸 조금 험악한 분위기로 이거죠. 확정된 과세 표준에 세계 오류나 탄로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서 이를 변경하는 걸 경정이라 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잘못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게 탈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온 거, 이 경정을 다른 말로 세무조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세법의 규칙에 맞춰서 똑바로 세금을 계산해주면 회사가 망하죠. 신기하게. 그죠? 그게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인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고 경정시 환급이라는 건 경정 청구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님이 경정 청구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표현만 기억해 두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야 될 걸 작게 내 가지고 경정하거나 아니면 수정 신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아서 그거 달라고 청구하는 걸 수정해 가지고 이거 빠뜨렸어요 해서 보내는 걸 우리 경정 청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라는 건데, 일반 환급은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죠. 8월 24일 날 환급해 줄 거라고, 7월 25일 날 신고하는데 8월 24일 날 환급해 줄 거다, 이런 표현한 게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 하는 건데, 이건 확정 신고 기간 경과오니까 확정 신고 일자 7월 25일,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하지 않고 확정 신고할 때 뺀다. 그래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칸이 있는 거 방금 봤었죠. 자, 그런데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환급은 아무거나 조기 환급 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우리가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빨리 안 만들어지면, 그러면 거래 상대방은 저한테 영세율로 주지 않으니까 부가가치세가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그럼 부담이 덜 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빨리 환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용 설비, 감가상각 자산들 중에서 우리 뭐 자동차든 기계장치든 전부 다 사업용 자산들을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확장 증축할 때에, 자, 이 시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들이 1월달에 누가 투자할까요? 1월달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기계장치를 사야 돼. 그런데 1월달에 투자를 하면 1억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갔는데 8월달에 받는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이번 기수 초에는 신고 그 물건들을 매입을 안 하려고 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매출세액을 최대한 많이 창출해서 세무서에 내는 걸 원하는 거지, 사업 못하도록 막는 게 세법이 아니죠. 자, 세 번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럼 일반 환급은 30일인데 예정 환급은 우리가 제출하고 나서 우리는 15일 이내에 절반 날짜 안에 해주게 돼요. 절반 날짜 안에 환급을 해줄 거예요.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조기 환급은 우리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조기 환급 신고는 언제 하냐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그 기간을 조기 환급 기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1월, 2월, 그리고 우리 4월, 5월, 그리고 7월, 8월 이런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 3월 중 매월 또 매 2월 적혀 있는 것. 그럼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예정 신고나 아니면 과세 기간 종료일자가 있는 그 월은 원래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두 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게요. 매달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적용환급은 그럼 매달 신고를 할 때에 1월 달에 산 거라 그러면 1월 달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샀으면 그러면 2월 25일까지 우리 2월 25일 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 25일 날. 이 일이 발생한 거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를 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게 조기환급이에요.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기환급을 받는 게 나오니까 제가 영세율에서 내국신용자 늦게 나왔다고 뒤늦게 그걸 발급받아서 주는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1월 달 거를 7월 25일까지 해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줘도 되는데 그런데 조금 비현실적이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의 가산세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좀 지나가고 이제 간이과세. 지금 제가 나중에 볼 거예요로 말한 거 빼고는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 전부 다 이런 부분 다 지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260페이지로 가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전 총매출액이라 표현하는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이제 우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간이과세를 배제 대상 사업자라는 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첫 시작하면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이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라는 건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가세법상 의무를 다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볼 수 없으니까 간이과세를 적용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업종 중에서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이런 것들은 우리 유통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우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구분하고 거래를 주고받는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면 그 단계에서 누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빙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니까 간이과세자한테 산 거는 어느 물건이든 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부가세법상 적격증명이 제대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도매업 이 업종들은 우리는 간이과세를 적용을 못하도록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에서도 여러분들 과자 그 제조하는 양과점 같은 거 있죠? 양과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과점? 그 옛날 과자 만들고 하는 과자들 있죠? 그것도 제조업에 들어가요. 과자 제조업. 그런 건 만든 그 다음 단계자가 우리잖아. 세종소비자 연계되니까 그런 것들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규모가 있어요.
그 규모 정한 좀 넘어가는 이 사업자라든지 혹은 우리 유흥 장소들 있죠. 우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 장소라든지 우리 아래쪽에 사회 서비스업 하는 사업자들, 여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은 사회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그냥 중개 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돼요.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종은 아니죠. 그죠? 자격이 필요한 그냥 개인 사업자의 형태는 맞지만 전문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가 아니죠. 자기가 그냥 물건 팔까 중개하는 기술을 제공해서 돈 받을까의 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차릴 거면 간이과세자로 차리시면 돼요. 부동산을 일반 과세자로 차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더라고. 옛날에 제가 일반 과세자로 차렸거든. 근데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부동산 내니까 일반 과세자 있는데, 그래서 복비를 카드로 받는다고 제가 2008년도인가 그때에 망원동에 있는 데서 했었는데 7월달 8월달에 사람들이 부동산 복비도 카드로 받아 신기하기만 하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뒤는 화려하지 못하게 저 2년 만에 접었어요. 근데 자, 딴 데로 샜고, 자, 또 우리 그 부동산 매매 업종에서 우리 다른 사업장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곳에 뭐 합계액이 4,800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의 취지가 그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다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그 간소화 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간이과세는 처음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사업을 내가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간이과세자로 사업 열심히 하다 잘 되면 세무서가 알아서 4,800이 넘으면 너 일반 과세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통보가 올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나 혼자서 뭐 먼저 막 크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순서가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인 개인이었다가 이제 내가 매출액이 1억에서 2억 넘어가고 하면서 순이익이 1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좀 효율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대신 친구랑 동업을 하면 짤 없이 무조건 법인으로 가야 되지 개인 사업자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친구랑 사업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 다 보면 개인 사업했어요. 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래 뭐 4번은 필요가 없고 계산이 다음 페이지였구나.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는 걸 과세표준을 공급 대가로 잡아서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얘는 얼마 벌었다,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 뺀 게 아니고 이 업종이면 얼마를 번다라고 부가가치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건을 팔았네, 그게 매출액의 과세표준이겠죠. 벌써 포함금액을 팔 때니까 그 부가가치율에 곱하기 10%를 하는 거예요. 재고납부세액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래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이 부가가치율 곱한 게 매입한 금액까지 뺀 이익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따로 뺄 필요가 없고 이만큼이 너 돈 번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 번 거의 10%니까 그거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63페이지에 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부가 납부는 고지 납부하는 거예요. 전년도 1년치의 절반을 이제 납부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부과하라고 부과한다는 그 고지가 아니고 부과납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금액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3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도 작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이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부가가치가 남겼다는 건데 부가가치세법이 생각 계산해서 이 사람이 얼마 남겼네라고 계산한 매출액 대비 봤더니 남긴 돈이 지금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남긴 게 600이 안 되면 30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그때는 의무를 면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끝나고 나서 12월 30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간이과세자는 끝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죠. 그럼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면세사업자처럼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매입세 공제는 없지만 매입세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는 거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로 자료를 공급하면 영세율 관련된 첨부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납부 의무의 면제가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 합계액의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4,600, 4,200, 4,600, 4,800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매출액이 4천 원 얼마면 그냥 아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자. 이거 올리자고 하는데 태클 걸 당이 없어요. 그렇다가는 그 영세하신 분들의 표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는 게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의 4,800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 금액 이만큼이면 그냥 부가가치세는 안 내게 해줍시다라는 기준을 지금 현재 계속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요즘 뉴스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얘 둘이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로 시간 내시면 보시고 재고납부세액은 보지 마세요. 얘는 우리 시험 목적으로 뭐 봐봐야 크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좌우 같이 자, 이 교재에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내용들은 이제 끝났어요. 내일은 엄청 신나겠죠? 내일은 이제 또 실기하기 위해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서식을 하나 설명하고 그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실기 연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일반 전표 문제를 좀 봅시다. 그래서 521페이지로 갈게요. 자, 컴퓨터 사용하실 분은 위에 회사 257번. 분계 5개를 먼저 할게요. 자, 1월 25일 날 전기 부가가치세 2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59만 9천 원을
보통 예금에서 전자 납부하였다. 이건 답 다 알려주고 있죠. 보통 예금에서 납부했고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돼 있대요. 그럼 우리 분계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9만 9천 원 나가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59만 9천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 방금 준원씨 뒤에 적히는 걸 이제 봤어. 건물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공부해야 돼. 어, 나도 공부해야겠다. 근데 제가 전에 말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좀 어마무시한 사람들. 다음 2번 볼게요. 자,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22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자, 제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어음이면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지금 대손 처리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부도 처리됐다는 걸 받았죠. 그러면 부도어음과 수표로 대체해 두는 거예요. 아직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도 났을 때 대손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도 났다고 이야기해서 부도 처리만 하라는 건지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얘는 받을 어음을 이 부도 났으니까 당좌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광주 상사 거 220만 원이 되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다 220만 원. 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부도음과 수표에도 꼭 광주 상사라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1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을 전부 4천만 원에 매각하였다.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얘는 내 장부에 3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4천만 원에 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지금 팔면서 3만 원 빼고 들어왔는데 얘는 팔면서 손해본 돈이니까 그럼 997만 원이 들어온 거죠. 1000만 원 아니 죄송해요. 3,997만 원이 들어온 거죠. 얘 빼고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우리 장부에 있는 금액을 지워주고 다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는데 3만 원 빼고 3,997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997만 원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2월 21일 날 회사는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주식 발행했으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액면 금액이 5천원짜리를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500만 원의 자본금을 높일 건데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받은 우리 발행 가격은 5,500원이라서 550만 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무사 수수료가 10만 원 현금 나왔기 때문에 그럼 현금 나가고 나면 40만 원 이익을 받죠. 그럼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보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하는 게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볼 건데 잔액이 없다고 친절하게 적어뒀네요. 그럼 전부 다 4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린 대변에 주식 발행한 거 자본금을 쓰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보통 예금으로 550만 원을 받고 5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더니 법무사 수수료가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럼 얘 법무사 수수료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했기 때문에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 나는 이 40만 원만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다음 2월 26일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2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동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냄새가 풀풀 나는 글자들이 있죠. 신축, 이자, 그래놓고 이자인데 자본화 대상. 이거 나오면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돈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22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22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계가 정말 우리 같이 이야기하던 분계가 그대로 나오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 시험 때도 그냥 긴장만 안 하시고 늘 하던 대로 푸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내 시험 볼 때 나왔으면 이 5개는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전표 입력하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씩 할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매매치 전표하고 나면 매매치 전표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아는데 그분들은 얘를 한 대 몰아서 하는 거랑 또 짧게 잘라서 하는 거랑 전략적으로 다른데 자, 그날에 5개 전표 있죠. 얘네들 얘를 문제를 봐서 얘 5개만 딱 가지고 내가 시험에 얘네들이 이 스타일로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 생각할 만큼 보시고 모르겠으면 분계 틀을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 5개 분계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매우 충만해지실 거예요. 나중 되면. 그럼 얘가 15점이면 작은 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연습해서 변수 있는 거 빼면은 진짜 변수 생겨도 1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수 없도록 할 수 있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날 공부한 분계까지 왜냐면 전부 다 보려고 그러면 사실 너무 턱없이 많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럼 복습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볼 생각이시면 그날 봤던 전표 5개 이거는 다음에 나와도 절대 안 틀린다고 생각할 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도록 공부를 하세요. 자, 우리 컴퓨터에는 뭐 특이한 점이 없어서 저는 이런 목적이 뭐였냐면 혹시 줘야 할까봐 연 거예요. 줘야 하면 우리가 열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열었는데 뭐 줘야 할 필요가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51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519페이지. 자, 지금 번호는 이제 11번, 12번, 13번이 우리 시험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론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한 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타입을 우리 시간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거니까 세 개는 불공제인가 보네요. 그럼 불공제 아닌 걸 찾아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업하고 무관한 부가가치세.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불공제 사유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죠? 두 번째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장 부지 택지 조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세 번째,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 자, 이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는 얘가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 판매할 때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는 우리는 사업용 자산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를 몰라도 4번 보니까 불공제라는 거 알겠죠?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 과세물품이니까 접대비잖아요. 그럼 불공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에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인 것은, 자,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되는 거. 1번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럼 소매업자가 공급할 때는 처음부터 발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면 발행해줘라,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안 해줘도 되고, 2번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재화의 간주 공급. 자, 우리 간주 공급 공부할 때에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는 증빙을 발행할 수가 없었죠. 대상이 없었잖아. 내가 썼다,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했다, 폐업했다, 이런 거니까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죠. 그죠? 세 번째,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 획득 용역. 자, 외화 획득 용역인데 국내 사업장이 있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은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겠죠. 다음 4번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적혀 있는데, 간주 임대료도 간주예요. 임대료 주고받은 게 아닌데 보증금 가지고 임대료 받았다고 하는 거였잖아.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발행해 줄 건데 상대방이 누구야?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과세거래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완전 면세 맞나요?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단계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불완전 면세 제도죠. 불완전 면세다 혹은 부분 면세 제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다. 얘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세법보전에 적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적혀 있는 건데 납세 의무자로 읽으라고 했었죠. 얘는 맞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진성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이나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면세 포기할 때에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업종에서 된다고 시행령이 적혀 있었죠. 적혀 있던 거 두 개 업종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게 수출하고 이 학술연구단체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사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떠들었던 거예요. 한번 지금은 우리 오늘 들은 적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본 적은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처럼 나중에 반짝반짝 안 떠올라요. 어제 들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막 외울 정도는 아닌 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 공부했던 부가가치세 이런 문제도 같이 풀 건데 이런 문제를 시험 닥쳐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다가왔는데 이런 문제 보는 사람은 이 광범위한 것 중에 뭐 나올 줄 모르는데 이해 안 간다고 한 군데 봐서 나와봐야 이 점이고 안 나오면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늦게 이야기하면 전 대놓고 말해요. 늦었으니까 그냥 명상을 하면서 잊지 마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가 훨씬 더 시험의 승산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읽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나 회계도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시기랑 관련된 걸 안 틀리는 방식으로 시기랑 관련 없는 건 저와 같이 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부가가치세법처럼 우리 내일 또 만약 이 시간 돼서 이렇게 보죠. 또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위치에서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전체 틀을 느끼셔서 그냥 문제 나왔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게 한 개가 콕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불공제 이런 건 정말 고마운 문제죠.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잘 아니까 이런 문제들은 맞춰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틀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일은 저와 같이 우리 과세 유형 잡는 거 볼 거예요. 과세 유형 잡는 거 보는데 전에 우리 과세 유형 찾는 거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정말 포인트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잡으면서 그 신고서 칸에 있는 게 이제 어떤 부속 서류가 연결되는지까지 이제 한 칸을 더 나가서 이제 과세 유형을 저하고 같이 내일 보고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를 이제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